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00억 개.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푸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푸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2020년에는 오픈 AI라서 전문 용어지만 GPT-3라는 그러니까 GPT 3호가 나왔는데요.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성능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3하고 대화를 하면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그럼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필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은 네가 대신 써줄래? 그러면 순식간에 수필을 써줍니다. GPT-3 같은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지 그걸 잘 알고 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PT-3 같은 AI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야, 대단.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말한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를 예측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단어가 여러 개가 출력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네? 어떤 말을 할까요?를 단어 하나하나씩을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시는 게 있죠. 예. 제가 저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100% 여러분이 예상하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실 것 같으세요? 틀려요. 이미 1시간 전에 수면에 들어가셨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T-3가 하는 일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GPT-3는 계속해서 그 자신이 예상하는 말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가 예상한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하는 말과 기계가 하는 말이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제일 귀찮고 하기 싫으세요? 저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예. 저기 가스불 잠그고 오라 그럴 때. 그렇죠. 현관문 잠그고 오라. 쉬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정말 할 귀찮습니다. 때. 여러분들 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비해서는 이유 어찌됐든 간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일을 손가락 하나 깨딱하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거로 로봇가 다 대신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종의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원숭이가 컴퓨터로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 원숭이를 잘 보시면 머리 한 부분에 털이 약간 벗겨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수술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원숭이 안에 그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와이파이로 컴퓨터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원숭이가 그 막대기를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지 아래로 옮기고 싶어 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막대기를 움직여서 원숭이가 손가락 깨딱하지 않고 핑퐁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그럼 왜 굳이 그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핑퐁 게임을 해서 원숭이가 이길 때마다 원숭이가 지금 주스를 받아먹고 있어요. 선생님, 사람의 뇌에도 컴퓨터 칩을 이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있죠. 예를 들면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뇌에 칩을 심어서 뭐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AI가 파악을 해서 말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UCSF에 있는 에드 창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태예요.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그다음에 설계도 같은 것도 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직도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뇌는 AI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AI가 인간의 뇌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를 이용해서 좀 더 인간의 뇌를 빨리 이해하는 속도를 좀 늘려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네요. 예.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 방법이죠.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MRI를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들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뇌도 달라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뇌도 MRI 기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요? 예, 어머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 20대, 30대가 돼서도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면 뇌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RI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 모양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또는 펑셔널 MRI 또는 줄여 갖고 fMRI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흥분했어요. 1990년 경에 이 기법이 그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쥐 뇌를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MRI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촬영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쥐한테 산소만 흡입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공기를 흡입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르다는 걸 다들 보시겠죠? 네네. 큰 핏줄이 있는 가운데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 뇌 기능을 잴 수가 있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산소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뇌 안에서 산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뇌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홀짝 해보셨나요? 네. 예. 예. 홀짝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반은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홀짝 게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때와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뇌의 활동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뇌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홀짝 같은데도 온 뇌가 다 움직이는 거네요. 예, 네,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fMRI 연구를 하면 다양한 측면의 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는 어떤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고 인간을 앞질러 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얼마만큼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5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정확한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뭐 10,000배, 10만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쉽게 좁혀져요. 수십 년이 지나면.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의 숫자와 비슷한 그거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AI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왜 시키겠어요? 그건 내가 하지 당연히. 인간이 하기 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리인은 AI가 인간을 따로잡고 그다음에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미 찾아 놓았겠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미래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의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 한번.